네, 3인칭 시사 시점 먼저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오늘 화장도 하시고.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반대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진행자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주를 기해서 저녁 방송이 상당히 한가해지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너편 방송사에서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거나 네. 사실은 이제 뉴스아이키 요때 했죠, 요때. 딱 이 시간이죠. 예.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6시 30분쯤에 끝나고 네. 퇴근하면서 하이킥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장윤선 기자님 하시는 거를 봤었는데 네.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퇴근하면서 신장 개업을 안 드시고 뉴스아이킥을 본다는 양심 고백 이렇게. 그럼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회사 나오면 네. 남이거든요, 그게. 네,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팍팍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임경빈 작가가 가지고 온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뉴스는 네. 12구 참사 국정조사 첫 번째 그러니까요. 청문회가 네.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질타들을 쏟아냈는데 주로 이제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구속돼 있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한테 질의를 좀 집중했고, 야당 같은 경우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윗선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주로 이제 이임재 용산서장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하고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그날 있었던 관련해가지고 왜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를 미리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집중 질의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를 서울경찰청에서 미리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네.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는 2017년이나 2018년, 2019년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우려의 어떤 전망을 할 때도 주로 교통사고, 이태원로 주변의 교통사고 우려가 보고서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이제 인파 관련된 어떤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추가 투입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위증이다. 왜냐하면 네. 2019년에 경찰이 작성했던 할로윈데이 생활안전대책 자료를 보면 이태원 일대의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네. 자기들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네. 관련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사전에 배치를 못했더라도 네. 인파가 많이 몰려서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서울경찰청장이 지휘 결심을 해서 네. 추가로 기동대를 배치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희근 청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당일 행정 논란이 상당히 세게 일었었어요. 술 마신 거 아니냐, 왜 연락이 안 되냐, 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사과는 제대로 좀 했습니까? 제대로 사과가 안 됐고요. 오히려 네.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사생활의 영역이다라고 네? 하면서 사생활이요? 이 공직자가? 질문을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서 예. 야당 의원들의 이제 질타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음주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 서울의 각종 집회가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그럼요. 그리고 진보 아시다시피 보수 다 이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광화문 집회가 크게 있었고, 예. 그 뒤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이제 행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 경찰청장이 음주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할로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경찰 최고 책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거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요. 윤 청장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 음주했다는 사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머. 주말 저녁이면 네.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느냐, 저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윤희근 청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윤희근 청장이 뭐 그날 술을 마셨다 뭐 이 정도로 답을 한 것 같은데 뭐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사실 뭘 뭐라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고가 지금 난 마당에는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낮은 자세로 네. 저는 좀 임했어야 되는데 조금 태도가 조금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보기엔 좀- 사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물론 이제 누구나 주말을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뭐 자기 생활을 챙기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13만 준 군사 조직인 이제 경찰의 수장이 이렇게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까지 무슨 사생활을 운운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생활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심인구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다했는지를 이제 돌아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었고 할로윈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 김광화 청장도 그날 9시 30분 무렵해서 네. 집회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에는 사실상 지휘 개선에서 사라집니다. 맞아요. 경찰청장도 지휘 개선을 사라지고 용산경찰서장도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경찰 조직의 수뇌부급들이 그날의 주요 이슈는 광화문에서의 집회와 대통령실까지 행진으로만 한정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신경 쓸 거 없이 끝났다. 나의 이제 사생활로 돌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9시 30분 전후한 시기부터 경찰이나 소방 쪽에서 무전이 급격하게 타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휘 결심해 줄 수 있는 지휘부가 공백 상태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렬한 어떤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아니 생각이 저는 임 작가님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공인의 태도거든요.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뭐 하는 사람 아니 술 마실 수 있죠. 연락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락이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는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손한 자세로 아이 정말 제가 불찰이 컸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좀 화가 덜 났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윗선들은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수본 수사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뭐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그리고 있어요?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사실상 이 지휘부급들에게 이제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특수본에서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 같은 이 상급 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잠정 결론 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재난에 대한 뭐 국가기관의 대비 대응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법 상으로 보면 3단계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 이하에 이제 서울시 그리고 그 밑에 용산구 이렇게 단계별로 각 급의 이제 재난 안전 대비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용산구에서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그것까지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특수본은 그 대신에 참사가 발생했던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단체 이제 용산구청 네. 그리고 이제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나 대응 관련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결국에는 수사의 이제 맥락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선에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압수수색도 제대로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청문회 국조 신 변호사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저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네. 저는 넓게까지는 한덕수 총리까지도 각각의 그런 법률에 따라서
있어서 전 정부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이 국정조사에서는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강론적으로는 지금 뭐 이임재 청장의 잘못이냐, 뭐 김광호 서울청장의 잘못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장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임재 청장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인파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근데 서울청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요청이 없다 손 치더라도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인파에 대해서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감독을 하거나 그 경력을 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방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이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왜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추측컨대는 당시에 마약 수사에 대한 걸 좀 강조했기 때문에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좀 더 권력의 그 입맛에 맞는 경찰 행정을 한 거 아니냐. 내지는 용산에 대한 그런 경호 업무 때문에 뭔가 좀 경찰 병력에 대해서 투입이 좀 미진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민생 치안이나 민생 질서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부분, 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네.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마약 문제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이제 마약 특별 단속을 시작을 했고 네. 윤희근 경찰청장도 취임하면서 이걸 특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에서는 마약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날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인파 통제라든지 뭐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약 수사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사실상 이제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남은 청문회를 통해서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정조사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나 싶고요. 자, 이어서 신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신년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네. 중대선거구제 개혁이 진짜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진짜 가능한가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지금 노동교육, 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이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거에 앞서서 저는 정치개혁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돼야 이제 이 3대 개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슈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현행 소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득표제로는 지금 지역구도와 당내 줄세우기 공천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양극단의 지금 정치 퇴행과 적대적 공생관계로 지금 다 귀결이 되고 있어서 정치 불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 발생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이 광역의원하고 지금 역할의 차이를 크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차악만을 골라야 되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로 지금 네. 귀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 방향은 저는 매우 좀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작가님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그걸 꺼내 놓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당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게 이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단 대통령님은 의제를 던지고 네. 그 여당에서는 지금 그거를 좋은 방안이다라고 받아주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거는 못 받는다. 이거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제 획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 내년 총선 1년 전에는 그걸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런데 남은 2달 동안 그걸 진행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여지나 네. 뭐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대통령님이 일단 던지긴 했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상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 제도에 대한 소신은 밝혔던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경제 권력도 독점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독점규제법을 가동해서 시장에서 기업들이 권력을 다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이 독점적 체제에 대해서 다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고요. 정치 권력이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못하기 경쟁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치권이 계속 기득권으로만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틀기 위해선 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양당 입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에 따라서 뭐 정치인 개개인별로 만나보면 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3의 선택 가능한 시스템이 꼭 중대선거구제여야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정치개혁 이슈를 굉장히 좀 세게 밝혔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지금 좀 중대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2022년 3월 4일에 한 그 인터뷰에서 제3과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의 평생 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예, 봐야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 제도만큼은 또 신중해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민주당에서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고 김동연 당시의 경기지사도 합당 과정에서 정치개혁 이슈를 던지면서 합의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 제도를 아예 지금 뭐 선거법 개정안도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선거구 제도가 우리에게 맞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 민주당 이렇게 내부도 보여집니다.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전해철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그쪽에서는 또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여야를 초월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하나는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맞습니다. 다르고요. 지역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냐 혹은 이제 지방이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고 또 하나는 다음 총선 때 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변화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음 공천에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좀 생각을 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인규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선거구제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이 중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도 또 다릅니다. 많이 이게. 다르죠. 예. 2명, 3명 뽑는 한 지역구에서 2명, 3명 뽑는 걸로 이제 바꾸는 거하고 4명 이상 혹은 6명 이상으로 바꾸는 거하고는 굉장히 4명까지는 중선거구제, 그렇죠. 5명부터 대선거구제.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효과라든지 네. 기대치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왜냐하면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기초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 제3당한테 여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수렴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네. 기초의원 총 당선자 수로 봤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380여 명하고 1,430여 명으로 거의 반분해가지고 맞아요. 나눠 가졌고요. 제3당이나 뭐 이제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끝났었기 때문에 단순히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제3당의 여지가 좀 넓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다른 것들이 어떻게 같이 좀 결합시켜 나갈 거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그러면 신 변호사님, 뭐 유승민 대표, 뭐 이렇게 공천 못 받을 수 있는 분들 다 살아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대선거제도가 우리 임 작가님 말씀하시는 대로 둘, 셋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뭐 4인 이상의 4인 이상. 정말로 실질적 의미가 되는 중대선거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뭐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유리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양당 구조에서 지역구도 사이에서는 원튼 안 원튼 당에서 공천받은 사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악 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공천권자한테 잘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나가도 마지못해 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다원화시켜줘서 네. 좀 잘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뽑아주게 하자. 그러면 사표 방지 심리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욱더 그 선택권이 넓어지는 네. 것이죠. 그럼 전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제가 각각 30초씩 중요한 건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 아닌가 싶어요. 우선 신 변호사님부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위론적으로 돼야만 한다고 돼야만 생각을 한다.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던진 의제였고 또 김진표 의장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해서 한 입 갖고 두 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지하게 임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네.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여당이 이제 바뀐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촉박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이제 이게 하나의 땔감으로 정치권에서 활용되다가 4월 전후에 가지고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인칭 시사 시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스사이킥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비대위원 장윤선 기자고요. 현재 3인칭 시사 시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571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와, 헬마우스님 저도 퇴근길에 같이 이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우, 좋은 동네로 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임경빈 작가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발 입국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검역 당국이 굉장히 좀 네, 맞아요, 강화된 맞아요. 입국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강화된 입국 조치를 뚫고 한 중국인 확진자가 도주를 한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 큰일이죠. 났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어제입니다. 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의 제1여객 터미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격리시설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영종도의 한 호텔에 입실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무단 이탈을 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뭐 보건당국이 마련했던 인근의 격리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입국자들 중에서 이 격리자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네. 객실이 없어서 다른 호텔로 또 옮겼는데 그때 객실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중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찰이 이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호텔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까지는 이동한 게 확인이 됐고 네. 그 뒤로는 지금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배 내렸습니까? 수배 내렸습니다. 네. 전국 수배를 내린 상태고 네. 관계 기관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여차하면 이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라서 굉장히 좀 다급하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신상 관련해서 네. 이제 자세하게 뭐가 안 나와서 이분이 뭐 한국계 중국인인지 네. 혹은 뭐 그냥 오리지널 중국인인지 네. 뭐 이런 게 좀 명확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근데 사실 좀 착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격리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삼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특히 북경 같은 경우에는 그 격리 시설에 들어가면 거의 사실상 뭐 감옥 비슷하게 뭐 좀 그 음식도 이렇게 정해진 대로 먹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한국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가라는 걱정도 좀 되는데 여하튼 빨리 자수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좀 수배를 했다고 하니까 네. 또 얼굴도 공개하고 해서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네. 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그게 오셔야 됩니다. 뭐 중국처럼 이렇게 잡아서 어디다 가두고 이런 건 네. 아니니까. 중국은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안들이 뭐 구타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려웠을 근데 수도 저희는 있다. 전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인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가 네. 이 월요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하자마자 뚫렸다. 이런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PCR 검사 의무 실시를 이제 시작을 한 상태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 발급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일자로 이제 끌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그 전에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단기 체류자들이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상당 기간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입국자들이 이제 없을 예정이긴 한데 네.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놓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를 네. 좀 따져봤어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이게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사라진 그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항 인근의 임시 재택 시설 이제 호텔이죠 주로. 네. 근데 7일 동안 격리를 할 때 그 비용을 자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게다가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도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단기 체류 목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관광객이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바로 격리가 돼버리면 일주일 동안 호텔에만 있다가 그 돈 자기가 다 내고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기 체류 목적의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네. 자꾸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걱정이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신 변호사님 뭐 법률적으로 보실 때 이런 분들 뭐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당시에 이제 이분이 도망가도록 놔둔 이제 행정적인 이제 행정력. 실수에 좀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감염법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이건 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건 조금 저는 엄정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그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경 제가 지인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약국에 약도 없고 뭐 구하는데 힘들고 뭐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뭐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국 상황이 좀 빨리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왜 놓쳤느냐를 따질 때 사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방역 조치를 취할 만한 그 인원들이 네.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피로 누적이라든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뭐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역상의 허점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중국발 해외 유입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 한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호텔을 준비를 해놨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첫날에만 61명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아이고. 2, 3일만 그 문호를 열었다가는 순식간에 이 수용 시설이 다 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질병관리청에서 추가로 수용 가능 시설들을 섭외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자칫하면 우리 어떤 방역 당국에도 이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격리 네. 조치와 동시에 방역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가 추가로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유, 뭐, 헬마우스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9683님께서 헬마님 이참에 고정하세요라고, 네. 댓글을 주셨어요. 신 변호사님 댓글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이사 온 같아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인칭 시사 시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